오지 마세요. 잡히면 염전으로 팔려가요. 폭설이 내리는 겨울, 묘비 뒤에 숨어있던 꼬마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 강철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아이의 눈매가 죽은 딸을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진 자리에 떨어진 건 가문의 혈육에게만 물려주는 백금 펜던트. 20조를 가졌음에도 정작 핏줄 하나 지키지 못해 내 손녀를 염전 노예로 만들 뻔했단 말이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손녀를 구하기 위한 재벌 총수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 누르시면 로또 1등, 좋아요 누르시고 당첨 기운 받아가세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눈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날씨였지만 강철은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 위로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였지만 강철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지팡이의 의지에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강철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눈발이 너무 거셉니다. 그러다 미끄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우산을 펴들고 강철의 머리 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강철이 지팡이로 최 비서실장의 손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치워라. 내 딸 보러 가는 길이다. 이깟 눈 좀 맞는다고 안 죽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갈 테니까. 하지만 회장님, 산길이 험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당장 차로 돌아가 있어.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내 딸 앞에서 낯선 사람들 보여주기 싫으니까. 강철의 불호령에 최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차가운 바람이 강철의 뺨을 칼로 베는 듯 때렸지만 딸을 잃은 아비의 가슴 속에 맺힌 함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미끄러운 눈길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수야. 아비가 왔다. 못난 아비가 또 늦었구나. 강철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간 딸 지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아비의 곁으로 돌아왔었죠. 세상을 다 가진 재벌 총수였지만 정작 하나뿐인 딸은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강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딸의 묘소가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강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딸의 묘비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초라한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강철은 눈을 비비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뭐 하는 게냐? 강철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아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묘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빨갛게 언작은 손이 묘비의 차가운 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 너무 추워. 손이 너무 시려워. 아이는 묘비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솜이 다 빠져나온 점퍼는 아이의 몸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라니, 이 아이가 지금 내 딸의 묘비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강철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묘비에 대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작은 아빠가 나판데. 내일 나 염전으로 팔아버린대. 강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염전으로 팔아버린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아빠가 그랬어. 여자애는 밥만 축낸다고. 섬에 가면 밥도 많이 주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거짓말 같아. 작은 아빠 눈이 너무 무서웠어. 엄마 나 데려가줘. 제발 나 좀 데려가줘. 강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너를 판다는 게야? 강철의 고함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어요. 강철과 눈이 마주친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오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렴. 거짓말. 작은 아빠가 보낸 사람이죠? 나 잡으러 온 거죠? 싫어. 나 안 갈 거야. 아이는 강철을 염전 브로커나 사채업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덩치 큰 노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으니 아이가 겁을 먹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강철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니다. 오해다. 나는 그저 내 이야. 귀를 듣고 싶어서. 저리 가요.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거야.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치며 눈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든 길을 아이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철은 다급하게 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 서거라. 얘야. 위험해. 가지 마라. 강철이 지팡이를 짚으며 아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지며 강철은 쾅 하고 눈밭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윽! 강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전해지는 통증보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아이를 놓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죠. 아이는 몇 번이나 눈길에 고꾸라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철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아이가 사라진 곳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제발.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눈보라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강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눈 속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강철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듯한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강철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급히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주머니의 감촉이 몹시 낡고 거칠었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본 순간 강철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펜던트였습니다. 가운데에는 강철의 가문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강철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20년 전 딸 지수가 집을 나가던 날 강철이 마지막으로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철이 직접 주문 제작했던 펜던트였죠. 강철은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저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이냐? 강철의 뇌리에 방금 전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매와 인매가 죽은 딸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강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철은 주머니를 뒤집어 다른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하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주는 약봉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성남 5호 약국이라는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강철은 주머니에 펜던트와 약봉지를 소중히 넣고 품 안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치가 잘 되지 않았지만 강철은 필사적으로 최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인력 전부 풀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력을 풀다니요? 성남에 있는 5호 약국이다. 그 약국 근처 CCTV란 CCTV는 모조리 뒤져. 그리고 내 손녀 찾아내. 손녀라니요?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방금 내 눈앞에서 내 핏줄이 도망쳤어. 어떤 놈들이 내 손녀를 염전 노예로 팔아넘기려 한단 말이다. 강철의 고함 소리에 수화기 너머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못 찾으면 내 놈들 목부터 칠 줄 알아. 당장 움직여. 경찰청장한테도 연락해서 성남 일대 샅샅이 뒤지라고 해. 전화를 끄는 강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강철의 시야를 가렸지만 강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딸의 묘비를 바라보며 피 끓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라. 아비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마. 내 손녀 건드리는 놈들,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지옥 구경을 시켜줄 것이다. 강철은 펜던트가 든 주머니를 심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차가웠던 강철의 몸에 뜨거운 복수심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지팡이를 고쳐 쥐고 아이가 사라진 산 아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사냥터로 나가는 맹수처럼 강철의 발걸음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는 강철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세단 30대가 눈보라를 뚫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다른 차들이 겁을 먹고 비켜설 만큼 위압적인 행렬이었죠. 강철은 뒷좌석에 앉아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탄 최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약국은 성남 수정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 근처 판자촌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판자촌? 내 손녀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단 말이냐? 면목 없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인 박상철이라는 자가 그곳 반지하 방에 월세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박상철? 그 자가 아까 내 손녀가 말한 작은 아빠라는 놈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자의 신상 명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철은 최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강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구겨졌죠. 강철이 이를 갈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자식? 도박빚? 빚 때문에 조카를 팔아? 네. 확인 결과 박상철은 수억 원대의 도박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니 염전 인력 공급책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제 형이 죽고 남겨진 핏덩이를 감히 염전 노예로 넘겨. 강철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박상철이라는 놈의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강철의 표정을 살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강철이 운전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더 밟아. 내 손녀가 팔려가게 생겼는데 기어갈 셈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차량의 속도계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습니다. 강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묘지에서 봤던 아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비가 간다. 제발 무사히만 있어 다오. 같은 시각 성남의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박상철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죠. 박상철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알았다니까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건 확실하니까 돈이나 준비해놔요. 전화를 끊은 박상철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지, 빨리 안 일어나? 너 때문에 늦게 생겼잖아. 자, 작은 아빠, 나가기 싫어. 나 무서워. 민지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상철은 다짜고짜 민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민지의 코를 찔렀죠. 시끄러워. 네가 가서 일을 해야. 내 빚을 갚을 거 아니야.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잘못했어요. 밥 조금만 먹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번에 도망치면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박상철은 민지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문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어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민지를 억지로 봉고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봉고차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찢어진 달력 한 장만이 팔랑거리고 있었죠. 30분 후 강철의 차량 행렬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철은 지팡이를 짚을 새도 없이 반지하 방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쇠지렛대로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왔다. 강철이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었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냉기만이 강철을 맞이했죠.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강철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었어. 한 발 늦었단 말이냐. 최 비서실장이 방 안을 수색하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강철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아이가 쓴 그림일기 같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도 배가 고프다. 학교 급식을 많이 먹고 싶었는데 작은 아빠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 작은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나를 때렸다. 엄마 보고 싶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페이지에서 강철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으흐흑,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이런 지옥에서 살았단 말이냐.
강철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는 자신이 정작 손녀가 밥을 굶고 매를 맞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때 경호팀장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강철에게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바닥에 이런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목포행 배편 시간표였습니다. 특정 시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강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목포? 이놈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시간을 보니 오늘 밤 11시 배입니다. 지금 출발해도 빠듯합니다. 최 비서실장이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철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타올랐습니다. 당장 정보팀 연결해. 박상철 그놈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띄워. 내가 직접 간다. 회장님,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헬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말 마. 내 손녀가 섬에 팔려가게 생겼는데 내 목숨이 중요해. 헬기가 안 뜨면 내가 조종해서라도 간다. 강철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강철은 다시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 기사, 자네 실력만 믿네. 차가 부서져도 좋으니 무조건 밟아. 서해안 고속도로로 날아가란 말이야. 네, 회장님, 꽉 잡으십시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차가 튕겨나가듯 출발했습니다. 강철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민지만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차 안에서 정보팀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타깃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서서울 톨게이트를 막 통과했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야? 시속 140km 이상으로 과속 중입니다. 상당히 급해 보입니다. 우리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현재 속도라면 30분 내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포 선착장까지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비로 바뀌면서 도로는 더욱 미끄러워졌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 실장, 경찰청장한테 다시 전화해.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 전부 풀어서 그 봉고차 막으라고 해.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놈이 국도로 빠지면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놓쳐선 안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잡아야 해. 강철의 목소리가 차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경호 차량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전방 1km 지점의 타깃으로 추정되는 회색 봉고차가 보입니다.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박상철 차가 맞습니다. 강철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밀어붙여. 절대 보내지 마. 강철의 눈앞에 희미하게 봉고차의 미등이 보였습니다. 마치 악마가 도망치는 불빛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차 안에 공포에 떨고 있을 손녀가 있다고 생각하니 강철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박상철도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눈치챘는지 봉고차가 요란하게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어림없다 이놈. 감히 내 눈앞에서 도망을 쳐. 강철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봉고차와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빗길 위에서 목숨을 건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기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강철의 차가 봉고차의 옆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놈이 국도로 빠지려고 합니다. 따라가. 끝까지 쫓아가. 어두운 밤 비에 젖은 도로는 마치 짐승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철은 창밖을 보며 낮게 음주렸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다 왔다.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이 코를 찌르는 목포의 한 폐선 착장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굵은 빗줄기만이 바닥을 때리고 있었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상철의 봉고차가 멈춰섰습니다. 박상철은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뒷좌석에 있던 민지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와. 빨리 안 나와. 아파요. 작은아빠 잘못했어요. 집에 갈래요. 시끄러워.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민지가 빗물 섞인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박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 쑥덕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염전 인부들을 관리하는 악질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플래시를 비춰 민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뭐야? 물건이 왜 이래? 너무 비실비실하잖아. 사내가 민지의 팔뚝을 툭툭 치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손을 비볐습니다. 에이 형님, 보기는 그래도 애가 깡다구가 있어요. 밥만 좀 먹이면 일 잘할 겁니다. 계집애라 힘도 못 쓰겠구먼. 이거 죗값 다 쳐주기는 힘들겠는데 500은 깎아야 하겠어. 아이고 형님, 그건 안 되죠.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차비라도 좀 더 쳐주셔야. 박상철은 조카를 팔아넘기면서도 돈 몇 푼을 더 받으려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차가운 빗바닥을 기어가 박상철의 발목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작은아빠, 제발이요. 나 말 잘 들을게요.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할게요. 나 팔지 마세요. 흑흑, 저리 안 비켜? 이게 재수없게 어디서 울고 짜고 난리야. 박상철은 매정하게 발길질을 해 민지를 걷어찼습니다. 민지가 흙탕물 속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브로커들이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독한 놈일세. 지 핏줄한테 발길질하는 거 보니. 그래 알았어. 일단 배에 실어. 돈은 현찰로 줄 테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형님. 얼른 데려가시죠. 박상철이 돈 가방을 받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 민지를 배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쿠쿠쿠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동시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선착장을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눈부셔. 브로커들이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사이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들이닥쳐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굉음을 내며 내려오고 있었죠.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장한 경호원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경호실장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선착장을 울렸습니다. 당황한 브로커들이 품 안에서 회칼과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저항하려 했습니다. 젠장, 짭새들이야. 뭐야? 형님, 경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들이 죄다 외제차입니다. 상관없어. 다 뚫어버려. 브로커들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훈련받은 강철의 경호팀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브로커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박상철은 챙기려던 돈 가방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 영감탱이가 진짜 여기까지 쫓아왔어? 박상철은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입구는 이미 막혔고 바다 쪽에는 헬기가 떠 있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에 선착장 옆으로 이어진 어두운 방파제와 갯벌이 들어왔습니다. 에라이, 나만 살고 봐야. 박상철은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파제 난간을 넘어 갯벌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박상철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기어 도망쳤습니다. 한편 선착장 위에서는 아직 제압되지 않은 브로커 두목이 민지를 낚아채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릴 거야. 브로커가 흉기를 민지의 목에 겨누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죠.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강철이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강철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놈이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야. 저리 꺼져. 늙은이는 빠져. 브로커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강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번개 같은 속도로 지팡이를 휘둘러 브로커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브로커가 흉기를 떨어뜨리고 나뒹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실장이 즉시 달려들어 브로커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강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민지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강철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민지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할아비가 왔다. 이제 괜찮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민지는 긴장이 풀렸는지 강철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철은 거칠어진 손으로 민지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브로커들은 전원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그놈이 놓쳤나? 면목 없습니다. 갯벌 쪽으로 도주했는데 썰물 때라 지형이 복잡하고 날이 너무 어두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철이 박상철이 도망친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목덜미를 잡고 싶었지만 품 안에서 탈진해가는 손녀가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놈은 나중에 잡아도 된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야. 헬기 준비됐나? 네, 바로 이송 가능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의료진 대기시켜놨습니다. 당장 뛰어. 강철은 민지를 안아들고 헬기 쪽으로 뛰었습니다. 노구의 몸이었지만 손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힘이 솟았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바람에 강철의 흰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강철은 헬기에 올라타며 갯벌 쪽을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박상철, 오늘은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내 손바닥 아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선착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갯벌 어딘가에서 박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강철은 품에 안긴 민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안도감 때문인지 기절하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다시는 추운 곳에 두지 않으마. 할아비가 다 해줄게. 강철은 민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비에 젖은 강철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목포의 밤바다는 그렇게 두 사람의 비극적인 상봉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철에게 남은 것은 손녀의 회복과 도망친 악마를 향한 처절한 복수뿐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비비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곰팡이가 핀 천장이 아니라 새하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였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은 구름처럼 포근했고 공기 중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볼이 따끔한 걸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강철이 의자에 앉아 민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무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일어났느냐? 몸은 좀 어떠냐? 강철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여기는 병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외할아버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내 엄마가 내 딸이었단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강철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실장이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빨간 도장이 찍힌 결과지를 보자 강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최 실장, 변호인단 소집해. 당장 민지 후견인 지정 절차 밟도록 해.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쇼핑백을 뒤적거렸습니다. 민지가 태어나면 새 옷을 입혀 데려갈 생각이었기에 헌 옷들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강철이 흙투성이가 된 낡은 점퍼를 들어 올리자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응? 이게 뭐지? 강철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액정이 산산조각난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전원도 켜지지 않을 것 같은 고물 휴대폰이었죠. 그걸 본 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튀어 일어나 강철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제 보물이에요. 민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철을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필사적인 모습이었어요. 강철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버리려는 게 아니다. 그냥 뭐가 들어있나 확인해 보려던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고 나던 날, 차 밑에 떨어져 있던 아빠 핸드폰이에요. 작은 아빠가 알면 뺏어서 팔아버릴까봐 몰래 숨겨놨어요. 강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직접 주운 물건이라니 예사롭지 않은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휴대폰이라고? 혹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느냐? 몰라요. 켜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민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박상철 그놈이 왜 그토록 아이를 학대하고 없애버리려 했는지, 혹시 이 휴대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강철은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이 휴대폰 고쳐줄까? 고치면 아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을 텐데. 정말요? 정말 고칠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단다. 대신 며칠만 할아버지한테 맡겨주겠니? 아주 소중하게 다루마.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강철에게 건넸습니다. 꼭 고쳐주셔야 해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마. 강철은 최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다가오자 강철은 낮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장 불러.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 섭외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먼지 하나까지 싹 다 복구하라고 해. 단 보안은 철저히 해야 한다. 새어나가는 순간 다 죽는 줄 알라고 전해.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철은 휴대폰을 최 비서실장에게 넘기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덩어리가 박상철을 지옥으로 보낼 열쇠가 될 것임을 강철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강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이 거대한 저택의 정문을 통과하자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과 궁전 같은 집은 민지가 평생 본 적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우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우리 민지 집이야. 마음에 드느냐? 현관문이 열리자 제복을 입은 집사와 사용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아가씨, 환영합니다. 우렁찬 인사소리에 민지는 겁을 먹고 강철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빠에게 맞으며 살았던 기억 때문에 큰 소리나 낯선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었죠. 강철은 그런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다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강철은 민지를 데리고 2층에 미리 꾸며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핑크색 벽지와 푹신한 침대, 그리고 온갖 인형과 장난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어떠냐? 내 마음에 들게 꾸민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다 내 것이다. 앞으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해라. 민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아보았습니다. 엉덩이가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운 침대 감촉에 민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앨범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보렴. 보여줄 게 있다. 강철은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강철의 딸 지수, 즉 민지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또래였을 때의 사진을 가리키며 강철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옷이 예뻐요. 허허, 그래. 내 엄마란다. 네가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엄마. 민지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아픈 표정이었는데 사진 속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 엄마는 꽃을 참 좋아했단다. 노래도 잘 불렀지. 피아노 치는 걸 제일 좋아했어. 저도 피아노 치고 싶어요. 학교 음악 시간에 친구들이 치는 거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 그럼 당장 피아노 선생님부터 모셔야 겠구나. 우리 민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지. 강철과 민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앨범을 보며 도란도란이야 길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차갑고 적막하기만 했던 강철의 저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강철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회장이 칼을 들고 양파와 씨름을 하고 있는 기이한 광경이었죠. 요리사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칼은 그렇게 잡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냥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비켜라. 내 손녀에게 해주는 첩밥이다. 내가 직접 해야 의미가 있지. 강철은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맛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특급 호텔 요리 못지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지는 강철이 차려준 밥상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먹어보렴. 민지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조금 짰지만 민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정말이냐? 허허, 다행이구나. 많이 먹거라. 민지가 밥을 2그릇이나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며 강철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최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휴대폰 복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결과는? 강철은 민지가 듣지 못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최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파손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메인보드가 거의 으스러져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다행히 메모리 칩 일부가 기적적으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상 데이터 파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 무슨 영상이지? 아직 파일이 깨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고 당일 날짜로 저장된 영상 파일이 확실합니다. 복구팀장이 밤을 새워서라도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강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고 당일의 영상이라면 단순한 추억 영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상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으니 완벽하게 복구하라고 해. 단 1초의 영상도 놓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그놈 동향도 파악됐습니다. 어디 처박혀 있나? 지방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악질로 소문난 브로커 겸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법으로 덤벼보시겠다? 강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버려둬. 놈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확실한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휴대폰 복구되는 날이 그놈 재산날이 될 테니까. 강철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야, 폭풍전야. 내 고요함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불어닥칠 폭풍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쓸어버릴 정화의 바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부모님의 억울함, 할아버지가 반드시 풀어주마.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철의 저택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그보다 더 화사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것 좀 보세요.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민지가 분홍색 원피스 자락을 살랑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 뼈만 앙상하고 눈치만 보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볼에는 복숭아 같은 홍조가 돌았고 머릿결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죠. 강철은 신문을 보던 안경을 고쳤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구나. 정말 예쁘다. 내 엄마 어릴 때랑 판박이야. 정말요? 헤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죠? 저 떨려요. 걱정 말거라. 이 할아비가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너는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면 된단다. 강철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강철이 이끄는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날이기도 했죠. 최 비서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으면 출발하시죠. 행사장에 귀빈들이 도착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자. 민지야, 할아비 손 꼭 잡거라. 강철은 민지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연회장은 웅장하기 그지없었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철과 민지가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민지는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강철이 손을 꽉 잡아주자 용기를 냈습니다. 강철이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철이 민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죠. 제 하나뿐인 손녀 김민지 양입니다. 앞으로 제 뒤를 이어 우리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입니다. 강철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숨겨둔 손녀가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후계자로 지목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인사드려라. 아,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춥고 배고픈 게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거든요. 저도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꾸밈 없는 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원로 이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핏줄이라 그런지 아주 당차구만. 죽은 지수 양이랑 붕어빵이야. 어쩜 저렇게 예쁠까. 대형 스크린에는 강철과 민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솜사탕을 먹는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 속 강철은 철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손녀 바보인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강철은 민지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날 뉴스 일면을 장식하며 재벌 회장의 늦가기 육아일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방의 어느 허름한 모텔방.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박상철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그러다 뉴스 화면에 나온 강철과 민지의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민지 아니야. 야, 이 김민지. 박상철은 TV 화면 속으로 들어갈 듯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 민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막에는 강철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문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와, 나 참 어이가 없네. 누구는 지금 쥐새끼처럼 숨어 살면서 라면 국물이나 마시고 있는데 지는 호텔밥을 처먹어? 야, 그게 다 내 돈이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상철은 먹다 남은 컵라면을 TV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국물이 화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박상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탐욕이 박상철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기려던 조카가 재벌 상속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죠. 강철, 이 늙은 여우가 내 조카를 낼름 가로채? 어림없지. 내가 누군데? 내가 민지 유일한 법적 보호자라고. 박상철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껄렁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쇼? 아, 김 변호사님. 접니다. 상철이. 기억하시죠? 저번에 도박장에서 배웠던. 아, 박 사장? 웬일이야? 돈 다 털리고 잠적했다더니 살아는 있었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님, 아니 변호사님. 우리 인생 역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한탕 크게 땡길 수 있다고요. 한탕?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나 바빠. 끊어. 아이고 잠깐만요. TV 안 보셨어요? 강철 회장 손녀. 걔가 제 조카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20조 상속녀가 내 조카라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걔 삼촌이고 유일한 친권자입니다. 근데 저 강철 회장이 돈으로 애를 납치해 간 거라니까요. 호, 이거 재미있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뭘 어떻게 해요? 납치당한 조카 찾아와야. 그리고 위자료도 뜯어내고 합의금으로 한 500억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박 사장, 머리 좀 굴리네. 좋아. 일단 만나. 내가 판 제대로 짜줄 테니까. 박상철은 전화를 끊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박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삼촌이 금방 데리러 갈게. 그 좋은 집에서 삼촌이랑 같이 살아야. 응.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강철은 피곤했지만 행복한 기분으로 서재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민지는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졌죠. 강철은 창밖의 달을 보며 죽은 딸을 떠올렸습니다. 지수야. 오늘 민지 봤니? 정말 예쁘더구나. 네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실장의 표정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퀵으로 서류가 하나 도착해서. 이 시간에 퀵? 무슨 서류길래 그래?
그게 발신인이 박상철입니다. 강철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자 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상철? 그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서류를 보내? 내용 증명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강철은 거칠게 서류 봉투를 낚아채 뜯었습니다. 안에는 유아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김민지 양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숙부 박상철로서 강철 회장은 무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조카를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있으며 즉시 김민지 양을 본인에게 인도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는 물론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할 것임. 강철은 서류를 구겨버리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애를 팔아먹으려던 놈이 납치라니.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놈이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악질 전문 변호사가 붙은 모양입니다. 진정하게 생겼나? 내 손녀를 또다시 그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강철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죠. 최 비서실장이 급히 강철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당장 법무팀장 불러. 내 재산 다 써도 좋으니까 이놈들 콩밥 먹일 방법 찾아내. 강철은 구겨진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행복했던 파티의 여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택에는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이를 악물며 박상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짓밟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내 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 더 크고 무서운 싸움이 강철과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하며 강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평화롭던 강철의 저택 아침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찍고 꽹과리 소리와 확성기 소음이 전쟁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은 식탁에서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밖에 무슨 일이 있어? 최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문 앞에 시위대가 진을 쳤습니다. 유튜버들이랑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난리가 아닙니다. 시위대? 누가 감히 내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단 말이냐? 그게 박상철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강철의 손에서 커피 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민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 작은 아빠가 왔어요? 아니다. 민지야, 걱정 마라. 저놈이 또 돈 뜯어내려고 쇼를 하는 게야. 할아버지가 당장 쫓아내마. 강철은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올 만큼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 일이라는 강철 회장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돈이면 다입니까? 조카를 납치하고 삼촌을 폭행하는 게 재벌의 갑질입니까? 박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귀를 막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 웅크렸습니다. 강철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미친놈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내 직접 나가서 밟아버리겠다. 회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밖에는 카메라가 수십 대입니다. 최 비서실장이 강철을 막아섰지만
강철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강철이 육중한 정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정문 앞에는 강철 회장은 납치한 조카를 돌려내라, 서민을 짓밟는 갑질 회장 구속하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박상철이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강철을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발 제 조카 민지 좀 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빕니다.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당장 그 가증스러운 입 다물지 못해. 강철이 고함을 치며 다가가자 박상철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보셨죠? 저 눈빛 보십시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와, 대박. 찍었어? 방금 지팡이 들어올리는 거 찍었지? 유튜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강철의 코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철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카메라 렌즈들이 총구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된 민지가 현관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그만 박상철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박상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지야, 삼촌 왔다. 삼촌이 너 구하러 왔어. 이리 와. 박상철이 좀비처럼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에게 그 모습은 악몽 속에 나오던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으악, 싫어. 오지 마. 잘못했어요.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민지는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인한 발작이었습니다. 강철이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정신 차려라. 민지야. 강철이 쓰러진 민지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악어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삼촌을 보고도 저렇게 겁을 먹냐. 강철 회장은 내 조카를 살려내라. 정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상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강철의 등 뒤를 찔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강철 회장 손녀 학대 의혹, 장애인 삼촌의 눈물 같은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박상철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강철의 집 거실에는 TV 뉴스 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앵커 오늘 오전 강철 회장 자택 앞 시위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녀가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강 회장이 손녀를 강제로 감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상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제가 밥 굶어가며 키운 조카입니다. 제 친형이 죽고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강 회장이 돈으로 뺏어가고 저를 깡패시켜서 반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민지 밥이나 제때 먹는지. 흑흑. 강철은 리모컨을 TV에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박상철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저런 벼락 맞을 놈을 봤나? 네가 굶겨? 네가 키워?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강철은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죠. 옆에 서 있던 변호인단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회사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문제야. 저놈 당장 구속시켜.
명예훼손, 무고죄, 사기죄 다 걸어서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인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현재 민지 양의 유일한 법적 친권자입니다. 게다가 민지 양을 데려올 때 적법한 절차 없이 데려오신 부분이 있어서 박상철이 약취 유인을 주장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뭐라고? 그럼 내 손녀를 저 범죄자 놈한테 다시 돌려보내란 말이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상철 측에서 유아 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의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침대 밑에서 나오지를 않으세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덜덜 떨기만 하십니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의 방문을 열자 어둠 속 침대 밑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다. 나와보렴. 아무도 없다. 싫어. 흑. 작은아빠가 잡으러 올 거야. 나 염정 가기 싫어. 잘못했어요. 민지는 완전히 3개월 전 그 지옥 같던 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강철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민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불에 댄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강철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강철은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손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길 진실이었습니다. 강철은 눈물을 닦고 무서운 눈빛으로 일어섰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최 비서실장에게 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휴대폰은? 복구 아직인가? 네. 워낙 파손이 심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복구업체 팀장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재촉해. 사람을 더 붙이든 기계를 새로 사든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해. 그게 없으면 우리 민지 죽는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측 변호사에게서 팩스가 한 통 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합의 제안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은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및 양육권 포기대가 금 500억 원. 입금 즉시 모든 소송 취하 및 언론 플레이 중단. 강철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500억? 내 손녀 몸값이 500억이란 말이냐? 하하. 강철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닌 극도의 분노가 만들어낸 비명이었습니다. 강철은 제안서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최 실장, 기자회견 준비해. 네, 기자회견이라니요? 아직 증거도 없는데 위험합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10시다. 국내 모든 기자들 다 불러. 박상철 그놈도 꼭 오라고 해. 돈 줄 테니 오라고 해라. 회장님, 만약 그때까지 휴대폰 복구가 안 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정말 끝장입니다. 강철은 민지가 숨어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 편이라면 복구될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저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이게 마지막 도박이다. 강철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강철의 선전포고처럼 우르릉 쾅쾅 울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강철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철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생중계까지 준비했습니다. 회견장 한 구석에는 휠체어를 탄 박상철과 그의 변호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항복하려나 봅니다. 오늘 사과 방송하고 나면 합의금 500억 바로 꽂히겠죠? 그럼요.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인데 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쇼만 잘하면 박 사장님은 평생 놀고 먹는 겁니다. 박상철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올 부유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오직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방송과 함께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강철 회장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강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며 강철의 얼굴을 비췄지만 강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얀 화면만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철은 단상에 서서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박상철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철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손녀를 납치했다는 파렴치한 누명을 벗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어린 손녀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 손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휴대폰에서 복구한 진실입니다. 강철의 손짓과 함께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치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차 안, 깨진 유리창 틈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부모, 즉 강철의 딸과 사위였습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상철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구조 요청을 하기는커녕 운전석에 있는 형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죽었어?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영상 속 박상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는 형의 지갑을 꺼내 현금을 챙기더니 조수석에 있는 형수의 손목에서 명품 시계와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상철은 블랙박스를 떼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보험금은 내가 잘 쓸게. 어차피 형은 다 가졌었잖아.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3일 전 박상철이 염전 브로커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형님. 물건 확실하다니까요. 계집애라 힘은 좀 없어도 밥만 먹이면 일은 잘해요. 제가 300만 원에 넘길 테니까 바로 배 태워 보내세요. 뒤탈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보호자라니까요. 스크린에는 박상철이 브로커와 작성한 인신매매 계약서 사본까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그제야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친형이 죽어가는데 도둑질을 해?
조카를 염전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진짜 악마네. 기자들은 일제히 박상철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박상철은 사색이 되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죠.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영감탱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박상철은 악을 쓰며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봐, 변호사,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돈 줄게. 막아보라고. 아이고, 박 사장님. 아니, 박상철 씨. 저런 증거가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잽싸게 도망쳐버렸습니다. 박상철은 혼자 남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철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제 손녀는 저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서 도망쳐 살려달라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국민 여러분을 기만했습니다. 강철의 분노에 찬 일갈의 기자들은 박상철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을 특수절도, 유기치사, 아동매매 미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박상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철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철 회장 사돈이야. 억울해. 이거 다 음모야. 조용히 해. 서가서 얘기해. 경찰들은 박상철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강철은 단상에서 내려와 끌려가는 박상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상철은 강철을 보자마자 태도를 싹 바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지 봐서라도 제발이요. 민지? 내 입에서 감히 민지 이름이 나와? 강철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박상철이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철은 몸을 숙여 박상철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놈에게는 감옥조차 사치다. 내 모든 돈과 힘을 써서라도 네가 평생 감옥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만들어주마. 거기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네가 지은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회장님, 제발 끌고 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강철의 호령에 경찰들이 박상철을 짐짝처럼 들어 옮겼습니다. 기자들은 그 뒤를 쫓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견장에 남은 강철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얼른 달려와 강철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딸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강철은 스크린에 띄워진 진실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강철 회장, 박상철 악마, 민지 학대 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박상철의 신상을 털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강철 회장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이제 알겠다, 민지야. 힘내라 등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가정법원은 박상철의 친권을 즉각 박탈하고 강철을 민지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더 이상 박상철이 민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강철의 계획대로, 아니 정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철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강철은 민지를 찾았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왔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침대맡에 앉아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지야, 밥은 좀 먹었니? 아니요. 입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다 끝났는데.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야 지. 민지는 고개를 돌려 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한 눈동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작은아빠는요? 또 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다시는 못 온다. 할아버지가 아주 멀리 보내버렸어. 정말요? 진짜 안 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자, 이걸 보렴. 강철은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박상철이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박상철 구속, 징역 20년 이상 예상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무섭던 작은아빠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가서 이제 감옥에 갇힐 거야. 평생 못 나온단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감옥에 갔어요? 그래.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제 우리 민지 괴롭힐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려왔던 공포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는 강철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으앙, 오냐. 고생 많았다. 우리 강아지. 강철은 민지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칠 때쯤 민지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자.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내일은 우리 뭐하고 놀까? 저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저번에 갔을 때 회전목마 못 탔거든요. 그래. 그럼 내일 당장 가자. 놀이공원 통째로 빌려주마. 아니에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줄 서서 타고 싶어요. 허허, 그래.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방 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강철은 잠든 민지의 머리맡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지켜야 할 손녀가 있기에 강철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는 밤이었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산자락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눈송이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날이었습니다. 1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과는 정반대로 따스한 햇살이 온 대지를 감싸 안고 있었죠. 강철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훌쩍 자란 민지가 강철의 팔짱을 끼고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제 헐렁한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영락없는 명랑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나비가 날아다녀요. 허허, 그러냐? 봄은 봄인가 보구나. 우리 민지처럼 예쁜 나비네. 에이, 할아버지는 맨날 저보고 예쁘대. 친구들이 저보고 공주병 걸렸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 녀석들 이름 적어 오너라. 할아버지가 혼내주마. 강철과 민지는 서로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새들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지적이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딸 지수와 사위가 잠들어 있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묘비 주변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스한 봄볕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꽃바구니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프리지어와 튤립이 섞인 화사한 꽃바구니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지 왔어요. 민지는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사진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묘비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죄책감과 분노로 울부짖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아비가 왔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봄이 왔구나.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 몇 장이 강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딸이 아비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죠. 강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내 억울함도 풀었고 우리 민지도 이렇게 잘 컸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내가 남은 생 동안 내 목까지 민지를 사랑해주마. 강철의 말에 민지가 벌떡 일어나 강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곤 씩씩한 목소리로 묘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 잘 지내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사주시고요.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 이번에 콩쿠르 나가서 상도 탔다요. 그래, 우리 민지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른단다. 너도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게다. 그리고요, 학교에서도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짝꿍이랑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아무튼 저 이제 안 울어요. 겁쟁이 아니에요. 민지는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듯 쉴 새 없이 이야 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강철은 연신 아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 기꽃을 피우던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철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오마. 그때까지 잘 있거라. 엄마 아빠 안녕. 나중에 또 올게. 사랑해. 민지는 손을 흔들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려오는 길 강철은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날아갈세라 부서질세라 소중하게 잡은 손이었습니다. 민지야, 다리 안 아프냐? 업어줄까? 에이 할아버지, 저 이제 다 컸어요. 무거워서 허리 다치셔요. 허허, 녀석도 참. 아직 이 할아비 힘이 장사다. 너 하나쯤은 거뜬해. 강철이 지팡이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힘자랑을 하자 민지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산길을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주차장에 다다르자 대기하고 있던 최 비서실장이 차문을 열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성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상쾌하더구먼. 아가씨 표정을 보니
아주 좋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최 비서실장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철은 차창 밖을 보며 문득 생각난 듯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참, 민지야.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으냐? 날도 풀렸는데 어디 놀러 갈까? 글쎄요. 딱히 가고 싶은 데는 없는데요. 저번에 네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솜사탕도 먹고 싶다고 했고. 민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맞다. 놀이공원. 저 롤러코스터 타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그거 타면 진짜 짜릿하대요. 롤러코스터? 아이고, 할아비 심장 떨어지겠다. 그래도 우리 민지가 원한다면 타야. 가자꾸나. 와, 신난다. 할아버지 최고. 민지는 강철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쪽 했습니다. 강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표정으로 껄껄 웃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떨던 민지는 피곤했는지 금세 하품을 했습니다. 강철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강철은 잠든 손녀의 얼굴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속눈썹과 발그레한 볼, 편안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1년 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 차는 노을이 지는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